찬송가에 보면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까는 꼭 찬송가 이거 꼭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길에서라는 노래 곡입니다. 제가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도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인내송 오소서 오소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한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네, 그 시대의 증언으로 우리 촛불교회 운영위원장이시면서 육고향림교회 장목사님이신 김경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7절. 그러면 저기 목사님 좀 보시죠. 괜찮으신 거예요, 하시죠.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7절. 8장부터 몇 절까지 목사님? 37절. 37절 여기까지. 네, 이거라고? 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한테도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우리더러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이다. 노예는 자기 있는 집에서 끝내 살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틀림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에게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하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죄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말은 이제 이스마엘은 종의 그 후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으로 내려오는 그 정통 라인의 자기들은 후손이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몸에서 났으니까 자유인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인정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상황은 실제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고 노예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모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종교에서만 조금 자치권을 인정받았지 그대로 예속된 그 완벽한 노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념 속에 있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노예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인이다 하는 그런 거짓된 관념에 속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노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헤롯이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헤롯 자체가 권력을 이양받은 것은 로마에게 뇌물을 바치고 얻은 거죠. 헤롯뿐만 아니고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었고 메넬라우스 가문이라고 하는 쪽도 있었고 서로 로마에 충성 경쟁을 해갖고 가장 많은 금액을 모아서 바치기로 한 헤롯 가문에게 로마가 정권을 위임한 것이죠. 한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 특히 대통령 후보나 올라오는 사람들이 왜 그 후보 때 또 당선되고 제일 먼저 미국을 갔다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헤롯 가문과 그 유대 가문들이 로마에 서로 사신을 보내서 충성 경쟁을 하던 그 상황을 빗대 보면은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대강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로마의 천인대가 그 천인대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파송된 외국 군대에 의해서 자체 군대는 해산되고 그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렇지만 유대의 권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로마에 파송된 군인들이 침략자다. 현실은 침략자고 그들을 지배하는 자지만 국민들에게 이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주둔하고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자라고 홍보하는 역할. 그걸 로마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유대 정권이 대신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 당시에 헤롯 정부가 감당하는 일이죠. 저는 요즘 그 한국이 아주 그냥 냉탕 위기에 전쟁 위기 속에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 위기를 탈출해 나오는 지금 과정 있는데 언제 다시 냉탕에 들어갈지 모르죠. 그리고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미국이 아주 똑똑하게 재미를 본 것 같아요. 일단 아파치 헬기를 1조 8천억을 들이고 사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FX-30인가요? 그 비행기를 아직 설계도만 있고 만들어보지 않은 비행기인데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그거를 사들이기로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돈이 지금 예상자로서 1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 불어날지 몰라요. 지난번에 그 현대 무기 뭔가요?
비행기인가 이걸 사들이는데 4,500억을 미국에서 불렀다가 한 2, 3년 안에 그것을 1조 3천억 원으로 이렇게 자기들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그 다음에 아무 근거 없이 막 올립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죠. 천안함 사건하고 연평도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냉탕을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 대한민국 국회에서 4,500억의 추경 예산을 결정을 해서 결국 미국 무기를 사들이기로 합니다. 오늘도 평화통일 그 세미나 우리 교단에서 이제 하고 왔습니다만 북한 퍼주기 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북한 퍼주기라는 말이 동아일보에서 맨 처음 썼고 김대중 정부 때 이제 IMF에 막 늪에 있을 때 사실 북한 퍼주기가 아니고 남북 교육 협력하는 비용이에요. 뭐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너 금일봉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정당하게 왔다 갔다 교류 협력하는 비용을 동아일보가 그 IMF의 고달픈 민중들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몰아가느냐 하면 퍼주기 한다 이렇게 몰아간 거거든요. 이건 퍼주기가 아니죠. 정당하게 거기서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걸 퍼주기 한다고 몰았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15년간 총 토탈한 그 비용이 5조 원 가량 됩니다. 그거를 우리 누가 계산해 보니까 퍼주기 한다고 그러는데 뭐 정보 계산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당 짜장면 한 그릇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보 계산. 짜장면 4천만 곱하기 5,000원 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 10년을 1년으로 나눠서. 네, 10년을 1년으로 나눠서. 네. 글쎄 그거를 이제 퍼주기 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간혹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분통하고 안타까워서 오늘 이제 사실은 밖에 예배가 그 좀 계획상 갑자기 바뀌게 됐어요. 안에 바뀌게 돼서 제가 갑자기 설교를 맡게 됐는데 요걸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이 언론은 얘기 못해요. 정치인들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좀 메모를 마우스 투 마우스로 계속 좀 이야기를 해갖고 민중들이 정말 이 눈을 감기고 아웅하는 그 엄청난 거짓말인데 이걸 좀 알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군에게 우리가 퍼주는 금액은 얼마냐? 작년 2012년에 현금 지원액이 미군에게 지원하는 게 7,461억 원 예산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미군이 26,000명 정도, 28,000명 이상은 두지 않기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26,000명 정도 지금 공식적으로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데 그렇게 하면 1인당 2,862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거의 미군들의 인건비를 대한민국이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용병이 되고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돈 내서 국방 예산 들여서 드리는 60만을 갖다가 미국의 용병으로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기지 사용료, 기름 공짜, 무슨 전력, 수도, 통신료, 도로 공짜, 그 땅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전부 합하면 3조 원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미군에게 퍼주는 금액이 3조 원 정도죠. 게다가 국방개혁 2020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확립된 국방개혁안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개혁에 드는 계획을 그때 마스터 플랜을 세운 건데요. 거기 보면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이죠. 15년간의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53.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54조 원이죠. 그러니까 한 해로 따지면 4, 5조 정도를 무기를 사들이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건 국방비고 꼭 미국 무기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미국 무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스럽게 다른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고 미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총구멍을 여기다 대고 있는데 나 다른 나라 무기 살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 비용을 또 매년 4, 5조를 플러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년에 한 8조 정도가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겁니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 요번에 냉온탕 또 앞으로도 몇 번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해서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걸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비용을 플러스 시키고 여기 지금 평택에 미군 기지하는 문제도 사실은 이거 우리로서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군이 주둔하는 목적은 대북 억지력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인데 다 전방 지역에서 철수해서 서해안 지역으로 지금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을 겨냥한 것이죠. 그 우리의 이해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협상을 맺을 때 사실은 미국이 그 기지 부담금을 가지고 건설해야 되는 것인데 50대 50으로 가자 이렇게 협상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명박 정부 때 슬슬 이렇게 해갖고 지금은 91% 정도를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나머지 미국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는 비용도 그것을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재와 모든 건설 장비와 인력들을 전부 미국에서 공수해 와서 자기들 거를 쓰는데 돈은 우리가 지불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를 지출하면은 우리나라 재정이 조금 더 돌아간다든가 윤택하게 돌아간다든가 이런 효과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그대로 미국 기업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그 비용이 13조 원이 기지 건설 비용으로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제도로 바꿨죠. 그래서 한국에 주둔하는 군인들이 전에는 오지라고 생각해서 1년 파송을 했어요. 그래갖고 1년 파송을 하면 가족이 주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략적 유연성을 노무현 정부 때 막 그냥 밀어붙여서 그거를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단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만 미군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미국과 관련된 위기에 파송하는 기지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미군 주둔이 3년 파송제로 바뀌게 됩니다. 3년 파송되면은 가족이 같이 여기 와서 하는 조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건설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또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해서 그거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평택 기지에 해당하는 반환 기지 환경 오염 치유비 간접 비용 합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11조 9,07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2조 정도 되는 거죠. 전체 비용은 13조 3천억 원입니다. 그 중에 12조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군 가족들을 여기 3년 이상 그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게 한참 논란이 됐던 것인데 그 이제 건설 회사가 지은 것을 45년간 그 이익을 회수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냈습니다.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미군이 도중에 철수하더라도 자기들이 건설한 거 비용도 자기들이 낸 거 아닌데 그것에 대한 사용권을 45년간 임대료를 받아먹겠다 이런 그 협정을 또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그 강도 뭐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너무 분통 터지고 정말 주권 없는 나라의 이 비애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워사 탄약이라고 그래갖고 전쟁 예비 비축 물자를 우리 한국에다 갖다가 비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사 탄약으로 갖다 놓는 탄약들이 주로 어떤 것이냐면 미국에서 폐기될 그런 무기들, 탄약들 이런 것들을 한국에 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폐기라면은 환경 오염돼요. 폐기 비용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갖다가 한국에다 갖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탄약을 관리하는 창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이 20배입니다. 그리고 그 탄약을 관리하는 비용이 매년 우리나라 예산으로 3천 내지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거를 관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그걸 비축해 놨다가 그대로 폐기시키거나 어느 거는 그대로 와서 뭐 사와갖고 그들이 이제 기간됐다 그러면 통보하면 우리가 그걸 또 살려야 되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M48A5라고 하는 전차가 있는데 이거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된 구형 전차입니다. 그런데 이걸 1990년에 워사 K로 지정돼서 한국에 281대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75대를 한국이 인수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도 오래된 전차라서 그 당시에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태평양 바다 밑에 빠뜨려 갖고 물고기 집으로 사용하는 그 전차를 한국에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143억 원을 들여서 정비해 갖고 고쳐 갖고 구입합니다. 이거 다 합하면은 한 해에 약 9조 10조 가량이 미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5년 동안 북한에 퍼주기라고 합시다. 15년 동안 5조예요. 근데 한 해에 10조 이상이 미국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퍼주는 거에 이 몇 배인가 그러면 얼른 계산하면 15년 5조만 하더라도 15배인데 10조가량 되면은 30배 정도의 돈을 미국에 퍼주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이거 얘기 안 해? 미국 퍼주기라는 말도 없어. 네? 종북 그런 얘기는 아니 남북이 서로 대치 상태고 통일을 국시로 얘기하고 서로 우리의 소원 통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북하고 교류하면 어떻게 종북이 됩니까? 그야말로 종미죠. 종미 세력과 민족 자주 세력 간의 지금 싸움입니다. 그런데 종미라는 말은 없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누가 우리를 분노케 하는가? 왜 한번 냉탕홍탕 갔다 오면은 우리 돈이 그냥 몇 조씩 쏙쏙 빠져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인데 복지 상태로는 80이 90이 되죠. 그 갭 차이의 돈은 누가 다 가져가는가? 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아무 얘기도 못하는가? 그렇겠죠. 여나 야나 정치 한번 하려면 미국 부지런히 들락거려야 되고 거기서 많은 그 이권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약속해줘야지 될 테니까요. 아무도 얘기 못하죠. 정치학자들은 왜 얘기 못하나? 언론은 왜 그런 걸 한 번도 얘기하지 않나? 요번에 이 뭐 핵전쟁 위기 이거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국의 군사작전권은 영구히 미국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했어요. 이거 저 을사보호조약보다 더 치욕적인 그런 말인데 그 이야기를 한국의 매스컴들이 보도하면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아무런 분노 없이 보도한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그냥 노예 아닙니까? 군사작전권을 이양한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세운 국방개혁 307에 보면은 대한민국 공군은 작전권 이양 후에도 미국 연합공군 제7공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7공군 사령관은 3스타야. 한국 공군 사령관은 4스타예요. 그러면 4스타가 3스타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구히 미국의 예속된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작전권 이양이라고 그러지만 그 편법이죠. 그리고 작전권 이양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미 연합사 뭐 이런 그 구도로 여전히 미국이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돕고 뭐 병자 고치고 그랬으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죠. 그 착한 사람을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로마인들,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먹여주고 병자 고쳐주는 사람을 왜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의 정치범을 살해하는 틀이죠. 그 예수의 십자가가 말해주는, 보여주는 그 정신을 오늘 우리는 뭐 괴상한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뭐 저마다 다 십자가 진다 그러는데, 과연 이 한국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주권이 유린당하고 아무것도 그냥 노예 중에 상노예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노예다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어디서부터 자유하자 그것도 이야기할 수 없고, 예수님 때는 그런 구호를 하다가 잡혀갖고 십자가형에 처하고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생기고, 갈릴리나 나사렛 쪽에서는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민족 자주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열심당도 만들고 무장 공기도 일으키고, 그러다가 로마의 집단으로 처형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유의 길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자유인이냐?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참 답답한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다, 뺏기고 있다, 우리도 자유를 갈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라도 전달해서 그 상태를 인식하기 전에는 도무지 이 말도 안 되는, 점점 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번에는 그냥 아주 미국이 큰 대박 쳤지요. 다른 때는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는 천안함 영평도 해갖고 고작 추가 경정 예산에서 얻은 게 4,500억이었는데, 요번에는 당장 뭐 거론되는 액수만 해도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14, 5조의 추가 무기를 들여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뚫어내야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서 무엇을 했는가? 과연 희망의 메시지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다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온 것입니다. 무엇하러 하셨는지. 정말 우리가 자주의식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이 역사가 항상 어둠의 끝 속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전환이 있고 새로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비춰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지켜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성찬이 준비되는데, 여기 성찬 예시, 이건 우리 국악 찬송가 뒤에 평화 통일 주일 성찬식